엄마, 이게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전세금 3억 2천을 다 빼신다고요? 갑자기가 아니야. 너희 집에 내가 아파서 찾아갔을 때 10번 넘게 전화를 해도 안 받더라. 근데 경비실 전화는 바로 받더라.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야. 그건 오해예요. 소연이가 몰랐대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남은 보증금으로는 변두리 월세 보증금도 안 돼요. 법무사랑 다 상담했어. 내일 통보서 발송할 거야. 2달 안에 비워. 내 인생 내가 찾을 거야. 엄마, 그럼 저희 애는요? 어떻게 키워요? 집 잃으면 소연이가 저 떠날 거예요. 내 와이프가 널 진짜 사랑했으면 집 때문에 떠나진 않겠지. 그건 너희 사정이야. 내 사정은 아니야. 부모와 자식 사이 어디까지가 사랑이고 어디부터가 의무일까요? 한국 사회에서 부모의 희생은 당연시되고 자식의 불효는 금기시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만난 김 여사의 결단은 그 불문율을 깨뜨렸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도 소중하다. 단 한마디로 30년의 모성애가 흔들리는 순간 우리는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경제적 이해관계로 얽힌 부모 자식 관계. 그 끈을 자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숨겨진 사회 문제를 세상에 알리는 첫걸음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가슴을 울릴 김 여사의 선택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첫 번째, 힘겨운 시작과 모성애의 헌신. 김 여사의 인생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충남 천안에서 작은 꽃집을 운영하며 홀로 아들 민수를 키웠던 그녀의 인생은 고단함의 연속이었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것은 민수가 중학교 1학년 가을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장이 된 김 여사는 꽃을 다듬고 화환을 만들고 배달을 하는 작은 꽃가게의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 시장에 나가 신선한 꽃을 고르고 밤늦게까지 주문받은 화환을 만들었습니다. 손가락은 장미 가시에 찔려 굳은 살이 박혔고 꽃을 묶는 철사에 손목이 아파도 쉴 수 없었습니다. 내가 쉬면 민수가 굶어요. 라는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김 여사에게는 단 하나의 꿈이 있었습니다. 우리 민수만큼은 좋은 대학 나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소박한 바람이었죠. 그래서 아들의 교육에 모든 것을 쏟았습니다. 자신은 끼니를 거르더라도 아들의 학원비는 꼬박꼬박 냈고 늦은 밤 공부하는 아들을 위해 따뜻한 우유 한 잔이라도 준비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희생을 알기에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스스로 알람을 맞추고 일어나 공부하고 집안일도 돕고 과외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그런 아들을 볼 때마다 김 여사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엄마, 내가 꼭 좋은 대학 가서 대기업 취직할게요. 그때는 엄마 꽃집 그만두고 편하게 사세요. 중학교 시절 민수가 한 말을 김 여사는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민수는 밤낮으로 공부했고 마침내 서울의 명문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대학 등록금과 서울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김 여사는 밤에는 식당 일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4년 민수는 대기업 입사 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을 때 김 여사는 꽃집 뒤편 작은 방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자 마침내 끝난 고난의 시간에 대한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인생의 장이 시작되는 순간일 뿐 또 다른 형태의 시련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두 번째, 아들의 성공과 새로운 가족의 탄생. 민수가 대기업에 입사하던 날, 김 여사의 가슴은 자부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작은 꽃집에서 밤낮으로 일하며 흘린 땀방울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행복했습니다.
민수는 회사에서 빠르게 인정받았고 입사 2년 차에는 우수사원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입사 3년 차, 민수는 같은 회사에 다니는 소연이라는 여성을 소개했습니다. 엄마, 제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라고 말하던 민수의 표정은 행복감으로 빛났습니다. 소연은 명문대를 졸업하고 같은 회사 마케팅팀에서 일하는 똑똑하고 세련된 여성이었습니다. 첫 만남에서 소연은 김 여사에게 깊은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정말 반갑습니다. 민수 오빠가 어머님 자랑을 정말 많이 했어요.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그 말에 김 여사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소연의 부모님도 김 여사를 진심으로 환대해 주셨고 이런 인연을 맺게 되어 기쁘다고 하셨습니다.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소연은 놀라울 정도로 세심했습니다. 김 여사의 한복 맞춤부터 헤어와 메이크업까지 직접 신경 썼고 식장에서도 김 여사를 가장 좋은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머님, 오늘 정말 아름다우세요 라고 말하는 소연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결혼 후 민수 부부가 집을 구할 때 김 여사는 천안 꽃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서울 강서구의 작은 아파트 전세금 대부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할 수 있는 건 이게 전부다.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말했을 때 민수와 소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처음 2년간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명절이면 소연이 직접 전화해서 김 여사를 초대했고 휴가 때는 함께 여행을 가기도 했습니다. 민수보다 더 자주 연락하며 김 여사의 건강을 챙겼고 천안에 내려갈 때면 김 여사가 좋아하는 서울 빵집의 빵을 한 알음 안고 갔습니다. 김 여사는 내가 복이 많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도 잘 되고 며느리도 이렇게 효심 깊고 착한 사람을 만났으니 이제 편히 노후를 보낼 수 있겠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시간은 생각보다 길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며느리의 변화와 커지는 실망감. 결혼 3년 차에 접어들면서 소연의 태도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였습니다. 전화를 해도 바쁘다며 짧게 끊거나 명절 초대도 이번에는 친정에 가기로 했어요. 라는 이유로 미루었습니다. 김 여사는 젊은 부부니까 바쁘겠지라고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소연의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명절에 민수네 집에 방문했을 때도 소연은 거의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음식 준비나 설거지는 모두 김 여사의 몫이 되었습니다. 민수가 소연아, 엄마 좀 도와드려라고 말하면 저 피곤해요. 좀 쉬게 해주세요라며 냉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김 여사는 며느리의 마음을 얻기 위해 더 노력했습니다. 소연이 좋아한다던 제철 과일을 사들고 서울로 올라가고 소연의 옷 취향을 파악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소연은 이런 거 사오시지 않아도 돼요. 저희가 필요한 건 다 있어요. 라며 무심하게 대했습니다. 서울에 올라갈 때면 김 여사는 아들 부부의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반찬을 가득 채워놓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민수의 전화에서 엄마, 소연이가 엄마가 해놓은 반찬은 자기 입맛에 안 맞는다고 해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김 여사의 마음은 싸늘해졌습니다. 점점 더 소연은 김 여사를 귀찮은 존재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선물을 보내도 답장이 없었고 생일을 챙겨도 형식적인 감사 인사만 돌아왔습니다. 민수조차 소연이가 요즘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라며 아내를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 여사는 혼자 있을 때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떻게 하면 소연이의 마음을 다시 얻을 수 있을까? 고민했지만
답은 쉽게 찾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행복하면 그걸로 된 거지라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커다란 실망감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서울 방문과 가슴 아픈 일화.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김 여사는 서울에서 열리는 고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40년 만에 만나는 친구들도 있어 설레는 마음으로 서울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동창회는 저녁 7시까지였고 그날 밤은 민수의 집에서 머물기로 미리 연락해 두었습니다. 동창회는 기대 이상으로 즐거웠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추억을 나누며 웃고 떠들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우리 아들 집에 가봐야 해라고 말하며 자리를 뜨려는 김 여사에게 친구들은 그래, 아들 자랑도 실컷 했으니 이제 가봐라며 웃으며 배웅했습니다. 민수의 아파트에 도착한 것은 밤 10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민수가 문을 열었고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동창회 재미있으셨어요? 민수의 환한 미소에 피로가 싹 가시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거실로 들어서자 소연의 표정은 전혀 달랐습니다. 굳은 얼굴로 TV만 보고 있다가 형식적인 인사만 건넸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그 목소리에는 어떤 반가움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엄마 저녁 드셨어요? 뭐 드실래요? 라고 물었지만 소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저는 내일 일찍 출근이라 먼저 자볼게요 라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민수는 난처한 표정으로 소연이가 요즘 바쁜 일 때문에 많이 피곤해요 라고 변명했습니다. 김 여사는 괜찮아. 나도 피곤하니 그냥 자자라고 말했지만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준비해 둔 객실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피곤해 하는데 왜 왔을까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여사는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소연은 김 여사가 깨기도 전에 회사에 일이 있어서 라며 서둘러 집을 나갔습니다. 인사도 없이, 작별 인사도 없이 그냥 나가버린 것입니다. 민수는 엄마, 미안해요. 소연이가 정말 바빠서 그래요 라고 말했지만 김 여사의 마음은 이미 상처받았습니다. 아침 식사 후 김 여사는 나도 일이 있어서 먼저 내려갈게 라며 서둘러 짐을 쌌습니다. 민수가 만류했지만 이미 마음은 굳어 있었습니다. 기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김 여사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아들의 집을 찾아가는 것이 이렇게 가슴 아픈 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김 여사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서울에 올라가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5번째, 그동안의 서운함과 폭발. 동창회 방문 이후 김 여사와 소연 사이의 관계는 더욱 서늘해졌습니다. 명절에도 민수만 잠깐 내려오거나 아예 해외여행 계획이 있다며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점점 뜸해졌고 민수조차 전화를 받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김 여사는 서운함을 표현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바쁘니까 요즘 세상이 그런 거지라며 스스로를 달래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쌓이고 쌓인 서운함이 있었습니다. 민수의 생일이 다가왔을 때 김 여사는 아들이 어릴 적 좋아하던 음식을 정성껏 준비해 서울로 보냈습니다. 도착 예정일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자 걱정이 되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민수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소연에게 걸었을 때 들은 말은 아, 받았어요. 근데 저희 냉장고가 좀 작아서요. 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김 여사는 처음으로 분노를 느꼈습니다. 한 달 후 민수가 갑자기 전화해서 엄마, 저희 집 전세금이 올라서요. 조금만 더 보태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너희가 지금 나를 뭐라고 생각하니? 돈 줄 때만 찾는 은행이니? 내가 얼마나 서운하게 살았는지 알기나 하니? 김 여사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그 말에 김 여사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그동안의 서운함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소연의 냉담한 태도, 무시하는 듯한 행동들, 그리고 민수마저 어머니보다 아내의 편만 드는 모습에 대한 실망감까지. 통화는 결국 싸움으로 번졌고 김 여사는 이제 끝이다. 그동안 너희 집 전세금으로 묶여있던 내 돈을 돌려받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민수는 엄마 그러시면 저희는 어디서 살아요? 라고 물었지만 김 여사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그건 내 사정이지. 내 사정이 아니야. 그렇게 30년 넘게 아들을 위해 참고 희생해온 김 여사의 인내심이 마침내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오랫동안 쌓인 서운함이 한순간에 터져 나온 것입니다. 6번째, 단호한 결정과 아들 부부의 절망. 전세금 반환을 결정한 후 김 여사는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계약 당시 명의가 김 여사로 되어 있었기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민수와 소연에게는 2달의 기한을 주었습니다. 2달 안에 집을 비워라. 그때까지 보증금을 돌려받겠다. 이 소식을 들은 민수 부부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수는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 어머니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엄마, 제발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소연도 처음으로 직접 김 여사에게 전화해 울면서 사과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하지만 김 여사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이 상처받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면 다 용서가 될 것 같니? 내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너희는 모를 거야. 이제 와서 집 때문에 사과하는 그 마음이 더 서운하구나. 민수 부부는 급히 다른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지만 서울의 높은 집값과 전세금 상승으로 인해 비슷한 조건의 집을 구하기는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찾은 곳은 서울 외곽의 작은 빌라 월세였습니다. 출퇴근 시간은 왕복 3시간으로 늘어났고 생활비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소연은 더 이상 직장을 다닐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긴 출퇴근 시간과 늘어난 가계의 부담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민수는 야근과 주말 근무를 자청하며 추가 수입을 올리려 노력했지만 그들의 생활 수준은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김 여사는 약속대로 전세금을 회수했고 그 돈의 일부로 천안 꽃집 근처의 작은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남은 돈은 노후 자금으로 은행에 예금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꽃집 일을 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생활은 가능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들에게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고 물었지만 김 여사는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내 자신을 위해 한 결정이라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비로소 자신의 삶을 찾아가는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7번째,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와 화해. 전세금을 회수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김 여사는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아랫배에 찌르는 듯한 통증이 생겼고 화장실에 갈 때마다 고통이 따랐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생각했지만 통증이 계속되자 동네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진찰 후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초음파 결과를 보니 자궁에 종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대형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세요.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 말을 들은 김 여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서울에 가면 민수에게 연락해야 할까? 하지만 최근의 갈등 이후 아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알아서 해결해야지. 민수에게 또 기대면 안 돼. 하지만 혼자서 큰 병원을 찾아 검사받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복잡한 예약 절차와 낯선 병원 환경에 김 여사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결국 용기를 내어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좀 아파서 서울병원에 가려고 하는데. 민수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놀랐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어디가 아프세요? 김 여사가 상황을 설명하자 민수는 즉시 제가 내일 천안으로 내려갈게요. 함께 서울로 올라가서 병원에 모시고 갈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민수는 정말로 천안에 도착했습니다. 김 여사를 보자마자 엄마 괜찮으세요? 라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진심 어린 목소리에 김 여사는 마음이 조금 풀어졌습니다. 서울로 올라가는 기차 안에서 민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소연이 편만 들고 엄마 마음을 몰라드렸어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많이 깨달았어요. 김 여사는 묵묵히 듣고만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울의 대형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다행히 악성 종양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고 입원과 회복에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입원 준비부터 모든 절차를 처리해 주었고 소연도 병원에 찾아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어머님께서 아프시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소연의 눈에는 진심 어린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수술 후 회복 기간 동안 민수와 소연은 번갈아가며 김 여사를 간호했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태도와 노력에 김 여사의 얼음장 같던 마음도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8번째, 관계 회복과 새로운 균형.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김 여사와 민수 부부의 관계는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매일 병원에 들러 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했고, 소연은 퇴근 후 병원에 와서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태도에 김 여사의 마음도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퇴원 후에도 민수와 소연은 번갈아 천안을 방문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함이 있었지만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서로를 이해하는 폭도 넓어졌습니다. 김 여사는 이전처럼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대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너를 키우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혼자라는 외로움이었어. 그래서 내가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의지하고 싶었나 봐. 그건 내 욕심이었던 것 같아. 어느 날 김 여사는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민수도 솔직해졌습니다. 엄마, 저도 잘못했어요. 엄마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소연이랑 저희 생활만 생각했어요. 엄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소연도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시어머니의 방문을 부담스러워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먼저 초대했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말에 서울에 올라오시면 어떨까요? 제가 어머님 좋아하시는 공연 티켓을 구했어요. 서로를 향한 기대와 의무감이 사라지자 오히려 관계는 더 편안해졌습니다. 김 여사는 민수 부부에게 모든 것을 바라지 않게 되었고, 민수 부부도 김 여사의 삶과 선택을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민수 부부는 서울 외곽의 작은 집에서 시작해 점차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소연은 다시 취업했고, 민수도 승진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매달 정기적으로 천안을 방문했고, 김 여사의 생일이나 특별한 날에는 항상 함께했습니다. 김 여사는 강요하지 않는 관계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니 실망도 없고 강요하지 않으니 부담도 없네. 이제 그녀는 아들 부부의 방문을 기다리는 대신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는 새로운 균형을 찾았습니다. 9번째, 나이 듦과 더욱 단단해진 마음. 세월이 흘러 김 여사는 70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하얗게 변했고 움직임은 예전보다 느려졌지만 그녀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단단해졌습니다. 이제는 자신만의 시간을 충분히 누리며 천안에서의 소소한 일상을 즐겼습니다. 꽃집은 이미 오래전에 정리했고 이제 김 여사는 지역 노인복지센터에서 원예 강사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평생 꽃과 함께 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같은 또래 어르신들에게 화분 가꾸기를 가르쳤습니다. 식물은 말이야, 우리 인생하고 비슷해. 너무 많은 관심도, 너무 적은 관심도 좋지 않아. 적당한 거리에서 필요할 때 물을 주는 게 중요하지. 그녀의 말에는 항상 삶의 지혜가 묻어났고, 그런 지혜는 자신이 겪은 모든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아들과의 갈등, 며느리와의 불화, 그리고 그것을 넘어선 화해의 과정까지. 모든 경험이 김 여사를 더 현명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수와 소연과의 관계는 이제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서울에 살았지만 명절이나 휴가 때는 꼭 천안을 찾았고 김 여사도 가끔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님, 다음 주에 저희가 천안에 내려갈게요. 근데 이번에는 민수 오빠 회사 친구들도 함께 가도 될까요? 천안 맛집 투어를 하고 싶대요. 소연의 전화에 김 여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좋지. 내가 맛있는데 데려가 줄게. 근데 혹시 불편하면 호텔에 묵는 게 어때? 우리 집은 좀 좁으니까. 이처럼 서로의 공간과 선택을 존중하는 관계가 되자 오히려 마음의 거리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김 여사는 이제 아들과 며느리에게 과도한 기대를 하지 않았고 그들도 김 여사의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분쟁이 아닌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외면해온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희생한 부모에게도 자신만의 인생이 허락되어야 하는 걸까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당연시되어 온 희생, 그 무게는 누가 짊어져야 할까요? 김 여사가 말했듯이 내 인생의 봄은 언제라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평생 타인을 위해 살아온 당신, 오늘만큼은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 부모와 자식 사이의 건강한 관계는 상호 존중과 독립에서 시작됩니다. 경제적 의존이 아닌 진정한 마음의 연결로 이어질 때 비로소 가족은 완성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에게 삶의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인생의 전환점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